아우라 그룹의 본사 로비는 권력과 야망의 결정체였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명품 구두 소리만을 허락하는 듯 고요한 위엄을 뽐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간 내린 커피, 그리고 인쇄된 종이의 냄새가 뒤섞여 성공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긴장감을 실어 날랐다. 한유진은 이 모든 풍경의 일부가 아닌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관찰하는 이방인처럼 로비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잘 다려졌지만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발이 편한 단정한 로퍼. 그녀의 존재는 마치 최고급 갤러리에 놓인 평범한 조약돌처럼 눈에 띄지 않았고, 또 그랬기에 오히려 기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한유진 인턴, 맞으시죠? 전략기획팀 박서준 대리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눈은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한 차가운 빛을 띄었다. 이런 시선에 익숙하다는 듯 유진은 그저 옅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박 대리는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으스대며 말했다. 우리 팀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입니다. 인턴이라고 해서 대충 시간만 때울 생각이라면 큰 오산일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예요. 그 말은 환영의 인사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유진은 그가 이끄는 대로 거대한 사무 공간으로 들어섰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파티션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이곳의 공기가 단순한 업무의 열기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즉시 간파했다.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견제가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었다. 특히 한쪽 구역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분위기가 무거웠다. 그곳의 중심에는 이태성 부회장의 이름이 마치 보이지 않는 왕관처럼 떠다니는 듯했다. 그의 라인에 속한 직원들은 걸음걸이부터 달랐다. 그들은 더 당당했고 더 오만했으며 다른 부서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박 대리는 유진을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이미 온갖 서류와 낡은 비품이 쌓여있는 창고나 다름없는 공간이었다. 일단 여기서 업무 파악부터 하세요. 필요한 건 알아서 찾고요. 그는 유진을 그곳에 버려두듯 남겨두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주변의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유진을 훔쳐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담겨 있었다. 백도 없고 볼품도 없는 인턴 하나가 들어왔군. 그들의 생각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유진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런 무관심과 경멸은 그녀에게 최고의 위장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 기생하며 회사를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기업 리스크 분석 및 내부 조사 전문가. 그것이 그녀의 진짜 정체였다. 평범한 인턴의 가면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묵묵히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쌓여있는 서류 더미는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의 프로젝트 보고서, 회계 자료, 그리고 잊혀진 내부 메모들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진 보물섬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무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한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복도 저편에서 이태성 부회장이 그의 수행단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감쌌고 잘 관리된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진정한 포식자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애와 두려움을 당연하다는 듯 즐기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사무실을 한번 훑었다. 그러다 구석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유진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유진은 그저 풍경의 일부. 길가의 돌멩이와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사라지자 사무실은 다시 원래의 소음을 되찾았지만 이전보다 더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유진은 방금 전 이태성의 눈빛을 떠올렸다. 저 오만함과 확신, 저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범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일 터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사건이 터졌다. 처음에는 건물을 미세하게 울리는 낮은 엔진 소리였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야수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 직원들은 하나둘 창가로 모여들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저 차 좀 봐. 아우라그룹 본사 정문 앞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다. 파가니 와이라,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 수십억을 호가하는 하이퍼카였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유려한 차체는 태양빛을 받아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무실은 물론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가, 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 저런 차를 타고 온 것인가? 외국에서 온 VIP, 아니면 회사의 지분을 가진 비밀스러운 대주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거링도어가 하늘을 향해 날개처럼 열렸다. 그리고 채소 내린 사람은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강지훈, 아우라그룹의 젊은 총수,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거대한 푸른 장미 다발이 들려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신비를 머금은 듯 깊고 푸른색의 장미였다. 다른 한 손에는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강지훈 대표가 사적인 일로 회사에, 그것도 이렇게 요란하게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진 사람처럼 성큼성큼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정확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전략기획팀, 그리고 그 팀의 가장 구석진 자리. 방금 전까지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턴 한유진. 강지훈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시간마저 흐름을 잃은 듯했다. 박 대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유진을 조롱하던 여직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태성 부회장의 사무실에서도 이 소란을 느꼈는지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강지훈은 부드럽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 씨. 유진은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완벽한 변수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푸른 장미 다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할 것처럼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로비의 조명을 받아 수만 개의 빛 조각으로 부서지는 완벽한 보석이었다.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부터 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간청도 아니었다. 세상에 자신의 소유를 선포하는 왕의 선언과도 같았다. 정적이 흘렀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듯한 완벽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누군가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였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멈춰 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던 이태성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황당함, 그리고 불신, 마지막으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저 보잘것없는 인턴 계집애가 감히, 그리고 강지훈, 저 어린애가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인가? 그는 이것이 단순한 치기 어린 로맨스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한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눈앞의 남자, 그리고 그가 내민 꽃과 보석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녀의 임무를 돕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방해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전혀 다른 제3의 목적을 가진 함정인가? 하지만 지금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이 공개적인 선언을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녀의 위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가 내민 푸른 장미 다발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꽃잎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선을 마주하며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대답했다. 했네. 그 한마디에 아우라 그룹의 권력 지형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훈이 남긴 것은 단순한 꽃다발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기획팀 사무실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폭탄을 던져놓고 떠났다. 그가 유유히 사라지자마자 억눌려 있던 공기는 수백 개의 파편으로 쪼개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표님이 저 인턴한테 말도 안 돼.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지? 속삭임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유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제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 한유진은 더 이상 볼품없는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거나 혹은 CEO를 홀린 희대의 요부였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제 그들과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박서준 대리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태성 부회장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저 보잘것없는 인턴이 대표의 여자라니.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섣불리 유진에게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했다. 유진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거대한 푸른 장미 다발을 자신의 책상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벨벳 상자의 뚜껑을 딸깍 소리를 내며 닫았다. 그 소리는 소란스러운 사무실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이것은 내 사적인 일이니 당신들은 신경 꺼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다. 저 태도 좀 봐.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러게, 저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모니터를 켰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강지훈. 그의 돌발 행동은 그녀가 세운 모든 계획의 근간을 흔들었다. 그림자로서의 그녀의 최대 무기는 익명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아우라 그룹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보호인가? 아니면 족쇄인가? 그의 행동은 자신을 돕기 위한 전략적 포석인가? 아니면 자신의 임무를 가로채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인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의 고립은 더욱 명확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탕비실에 들어서자 시끄럽게 떠들던 여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흩어졌다. 그녀의 책상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잡무가 쌓였다. 복사, 서류 정리, 심지어 다른 팀의 잔심부름까지.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대표의 여자라는 이유로 대놓고 반항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려는 속셈이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가장 높은 곳 부회장실에서는 이태성이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감이 남아있었지만 분노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래서 그 계집애의 뒷조사는 좀 해봤나.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비서실장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한유진, 26살, 지방대를 졸업했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지극히 평범합니다. 이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평범하다고 평범한 계집애가 강지훈 그놈을 홀려 뭔가 있겠지. 돈이든 아니면 침대에서 쓰는 기술이든 그는 강지훈을 애송이라고 생각했다. 선대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운 좋게 자리를 꿰찬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 그런 녀석이 고작 여자 하나에 빠져 회사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꼴이 우스웠다. 박 대리한테는 뭐라고 하던가. 전략기획팀 박 대리는 그 인턴이 오늘 처음 출근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심상치 않긴 뭐가 심상치 않아. 이태성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말했다. 그냥 둬. 강지훈이 싸고 도는 여자라니. 오히려 잘 됐지. 약점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니까. 그 계집애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 괜히 건드려서 벌집 쑤신 것처럼 만들지 말고. 어차피 저런 관계는 며칠 못 가.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한유진을 그저 강지훈의 애인,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사소한 변수로 치부해버렸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거쳐 저지르게 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떠났을 때 유진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유진 씨, 지금 즉시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올라오시죠. 강지훈의 비서였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유진은 숨을 골랐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닫아두었던 벨벳 상자를 핸드백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CEO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건물의 최상층으로 조용히 이끌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넓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에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다. 화려한 장식품 대신 최첨단 IT 기기들과 거대한 모니터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서적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작전실이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슈트 재킷을 벗은 그의 뒷모습은 낮에 보았던 화려함과는 다른 고독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유진이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한동안 돌아보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오늘의 연극,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감사나 수줍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제야 강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낮에 요란한 이벤트 주인공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한 기업 총수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시선은 유진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예리했다. 연극이라 정확히 바꾼. 그는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가 놓아둔 반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연극 덕분에 한유진 씨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무사히요? 유진은 희미하게 비웃었다. 저는 오늘부로 전 직원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사함의 정의입니까? 적어도 이태성의 직접적인 표적하라하 벗어났지. 강지훈이 받아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이태성 부회장은 자신보다 약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대는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인간이야. 하지만 강지훈의 여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상 그는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경계는 하겠지만 당신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질투와 소유욕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될 거다.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가 겪었던 일들이 그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떻게 제가 평범한 인턴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강지훈은 책상에 기대서며 팔짱을 꼈다. 평범한 인턴은 첫 출근 날 30분 만에 우리 회사의 내부 서버 구조와 방화벽의 취약점을 파악하지 못해 평범한 인턴은 이태성 부회장을 마주쳤을 때 두려움이 아닌 분석의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내가 아우라 그룹의 부패를 인지한 건 꽤 오래전이야.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이태성은 교활했고 내 주변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그림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어떤 기업이든 조용히 침투해 내부의 암을 도려내는 최고의 전문가가 있다고. 설마 그 그림자가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은 그녀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낮에 벌어진 소동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산한 후에 던진 고도의 전략적 한 수였다. 그는 그녀에게 방패를 씌워주는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협력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림자는 혼자 움직였다.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자 철칙이었다. 협력 아니.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거래야. 한유진 씨. 당신은 내부 정보와 네트워크가 필요해. 나는 이태성을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당신은 나의 권력을 방패 삼아 마음껏 움직여. 그리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칼로 삼아 적의 심장을 찌를 거야. 목적은 같아. 이태성과 그 뒤에 숨어있는 부패 세력을 아우라 그룹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것.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 역시 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또 다른 플레이어일 뿐이라면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팽팽한 탐색전이 이어졌다.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즉답을 피했다.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줄 생각은 없었다. 강지훈은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보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줘.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야. 이태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손을 뻗고 있으니까. 그는 책상 위의 반지를 다시 그녀에게 밀었다. 그리고 그 반지는 연극의 소품인이 가지고 있도록 해. 무대 위에서는 배우가 소품에 충실해야 하는 법이니까. 그의 말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유진은 말없이 반지를 다시 집어 핸드백에 넣었다. 집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판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좋든 싫든. 아우라 그룹의 CEO 강지훈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변수와 엮여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나눈 대화가 집무실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통해 이태성의 귀는 아니지만 그가 심어놓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풍은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강지훈과의 만남 이후 한유진의 사무실 생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나 수군거림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무관심과 교묘한 따돌림이 채워졌다.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책상 앞을 지날 때 시선을 피했고 그녀가 하는 말에는 최소한의 단답으로만 응했다. 그녀는 CEO의 여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자 동시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박서준 대리의 태도가 그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에게 경고나 비아냥거림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서류 더미를 그녀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한유진 인턴,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딱딱했다. 이건 지난 5년간 우리 팀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기록물들이야. 창고에 처박혀 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전부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도록 해. 아주 중요한 작업이니 실수 없이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거야. 그것은 누가 봐도 악의적인 업무 지시였다. 수만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낡은 기록들. 정상적인 인턴에게는 결코 맡기지 않을 단순하고 소모적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다. 그들은 유진이 CEO에게 불평하거나 혹은 이 지루한 작업에 지쳐 스스로 나가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불만이나 동요의 기색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누구도 읽을 수 없는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대리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한 딱히 없어. 그냥. 끝날 때까지. 박 대리는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김이 샌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적의 손에 스스로 무기고의 열쇠를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유진에게 그 서류 더미는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아우라 그룹의 피와 살과도 같은 지난 5년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타임캡슐. 공식적인 전산 시스템에서는 접근 권한이 막혀 있거나 교묘하게 조작되었을 정보들이 바로 이 잊혀진 종이들 속에는 아무런 방비 없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스캐너의 규칙적인 소음이 그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동료들은
그녀가 먼지 쌓인 서류와 씨름하는 모습을 힐끗거리며 고작 저런 일을 하려고 대표를 꼬셨나 하는 듯한 경멸의 시선을 보냈지만 유진은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에 몰입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고 스캔했지만 그녀의 눈과 두뇌는 그 이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텍스트와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숫자의 흐름 속에 감춰진 거짓말을 읽어내고 있었다. 프로젝트 제안서, 예산안, 지출 결의서, 외부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 각각의 서류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가자 서서히 아우라그룹의 내부 권력 구조와 자금의 흐름이 거대한 지도처럼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유진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스캔 작업을 하고 밤에는 기숙사로 돌아와 그날 스캔한 파일들을 자신만의 암호화된 서버로 옮겨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혹사로 인해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3년 전에 종료된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신규 플랫폼 개발 사업 관련 서류철에서 나왔다. 표면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평범했다. 예상보다 예산이 조금 초과되었지만 결과물은 나쁘지 않아 성공도 실패도 아닌 케이스로 종결되었다. 담당 임원은 이태성 부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문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지출 결의서 더미 속 아주 작은 부분에 있었다. 블루 서밋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업체에 매달 2천만 원씩 1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이 지급된 기록이었다. 거대한 프로젝트 예산 속에서 그 금액은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였다. 컨설팅 내용은 해외 시장 동향 분석 및 리스크 관리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예리한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다른 모든 외부 용역 계약서에는 두꺼운 결과, 보고서와 상세한 활동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지만 유독 이 블루 서밋 파트너스의 자료는 단 한 장짜리 형식적인 보고서가 전부였다. 또한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다. 다른 업체들이 분기별 혹은 결과물 제출 후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이 업체만은 매달 말일 어김없이 칼같이 돈을 받아갔다. 마치 월급처럼. 유진은 쉬는 시간을 틈타 사무실의 보안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개인용 보안 USB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녀는 블루 서밋 파트너스를 검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제대로 된 홈페이지 하나 없었다. 사업자 등록 주소는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였고 대표이사의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이었다. 전형적인 유령 회사의 특징이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잘 설계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2억 4천만 원. 회사 전체의 규모에 비하면 푼돈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그녀는 다시 서류 더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파고들었다. 이태성 부회장 라인의 임원들이 후재했던 프로젝트들만을 골라서 그리고 그녀의 가설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골든 브릿지 컨설팅, 퍼스트 에비뉴 리서치, 오션 와이드 솔루션스. 이름과 대표는 모두 달랐지만 패턴은 동일했다. 애매한 용역 내용, 부실한 결과 보고서, 그리고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소액의 자금. 각각의 금액은 감사망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것들이 수십 개의 프로젝트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이야기는 달라졌다. 마치 수천 개의 개미구멍이 거대한 댐의 기반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태성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조직이 회사의 자금을 거미줄 같은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빼돌리고 있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그러고 있네. 신데렐라 팔자는 아닌가 봐. 박 대리가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비꼬는 말을 던졌다. 그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진의 모습이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렸다. 유진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군요, 박 대리님. 당신이 던져준 이 쓰레기 더미 덕분에 나는 당신들의 목을 겨눌 칼을 찾아냈으니까.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유진은 처음으로 핸드백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반지는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찬란하게 빛났다. 사무실을 나가던 몇몇 여직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들의 시선이 유진의 손가락에 경이롭게 박혔다. 세상에, 저 반지 진짜였어. 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반지를 낀 것은 과실을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거래를 수락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출근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곧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불꽃이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의 끝에는 이태성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유진이 왼손 약지에 끼고 나타난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무실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경멸과 질투가 섞인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를 향한 괴롭힘의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대놓고 잔물을 떠넘기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는 기적처럼 깨끗해졌다. 그날 아침, 유진은 회사 내부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IT 지원팀이었고 내용은 전략기획팀 전원에게 신규 통합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테스트 접근 권한을 임시로 부여한다는 공지였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또 하나의 불필요한 시스템이 도입되나 보다 하고 무시하거나 삭제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메일이 평범한 공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강지훈의 응답이었다. 그녀의 신호를 그가 받았다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는 뜻이었다.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분리된 시스템들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아우라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 기록과 회계 자료를 통합해 놓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였다. 물론 인턴인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읽기 전용 권한이었지만 그림자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먼지 쌓인 종이 서류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유진은 자신의 발견을 검증하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아낸 유령 회사들의 이름들을 키워드로 입력하자 수백 개에 관련된 거래 내역이 스크린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부패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회사 전체에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그녀가 이 거대한 악의 실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뜻밖의 온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유진 씨, 잠시 쉬어가면서 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고개를 들자 근심 어린 표정의 박진수 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전략기획팀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지만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회사 내에서는 보기 드문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유진을 다른 사람들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인턴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젊을 때 고생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소문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유진 씨는 내가 본 인턴 중에 가장 성실하고 똑똑해. 그 재능을 썩히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의 진심 어린 격려는 유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적인 유대감이었다. 박 부장은 현재 회사에 사활이 걸린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다. 차세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입찰 사업으로. 이태성 부회장 역시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였다. 박 부장은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유진의 분석적인 재능을 눈여겨보고 그녀에게 제안서의 최종 예산안 검토를 부탁했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새로운 눈으로 한번 꼼꼼하게 봐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말이야. 그것은 인턴에게는 과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검토했다. 수천 개의 항목을 밤새워 분석하며 몇 개의 사소한 계산착오를 발견하고 수정했다.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에 박 부장은 감탄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이태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박 부장이 그 인턴 계집애를 끼고 돈다고 이태성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이 낀 반지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강지훈이 자신의 영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았다. 직접적으로 그녀를 칠 수는 없지만 그녀 주변의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파벌도 없고 힘도 없는 박 부장만큼 적당한 인물도 없었다. 박서준 대리, 이태성이 인터폰으로 박 대리를 호출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본. 나한테 따로 한번 보내보게. 박 대리는 이태성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 대리는 박 부장의 자리로 가. 최종 제출 직전의 제안서 파일을 USB에 담아왔다. 그리고 이태성의 비밀스러운 지시해. 그는 제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총사업비 예상액의 숫자 하나를 교묘하게 바꾸었다. 6줄 8로 바꾸는 아주 단순한 조작이었지만 그 차이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회사의 재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리고 그는 그 파일의 최종 수정 및 저장 기록이 박진수 부장의 아이디로 남도록 완벽하게 조작했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 날 헬리오스 프로젝트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수 부장은 약간 긴장했지만 자신의 팀이 수개월간 쏟아부은 노력을 믿었기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그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비전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이태성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입을 열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박 부장.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총사업비 부분을 가리켰다. 이 예산액. 이게 정말 제대로 검토한 수치가 맞습니까? 박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저희 팀과 재무팀이 몇 번이고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라고
이태성은 경멸적으로 웃었다. 이봐요들. 이게 아우라 그룹의 수준입니다. 지금 이 제안서에 적힌 예산은. 우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2천억 원이나 부풀려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입찰에 들어갔다가 사업자로 선정이라도 되면 회사는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천억 원.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박 부장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끼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최종 확인했을 때만 해도 최종 확인, 이태성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여기 당신이 어젯밤 11시 32분에 최종 결제한 파일에 로그 기록이 있어. 이 치명적인 오류가 담긴 파일에 당신의 서명이 버젓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 부장 회사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려고 작정한 겁니까?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의 매서운 질책에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확인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그랬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디지털 기록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 대표는 침묵을 지킨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결국 회의는 박진수 부장의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그리고 감사팀의 특별 조사를 받으라는 결정으로 끝이 났다.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했던 한 성실한 관리자의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회의실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힘없이 짐을 싸는 박 부장의 축 처진 어깨를 보았다.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주던 그 선량한 사람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이었다. 한 사람의 경력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처형한 잔인한 권력의 시위였다. 그리고 그 칼날이 향하는 최종 목표가 누구인지를 유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태성은 박 부장을 제물로 삼아 강지훈과 그리고 바로 그녀 한유진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내 영역에 발을 들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유진의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이 임무는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무고한 사람을 짓밟은 포식자에게 사냥감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했다. 박진수 부장이 쫓겨나듯 회사를 떠난 후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서준 대리가 부장대행이라는 감투를 쓰자 사무실은 이태성 부회장의 보이지 않는 폭정 아래 완전히 장악되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서로를 감시했으며 그 누구도 부당함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공포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복종이 아닌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박 부장의 절망적인 눈빛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차가웠던 분노를 뜨거운 사명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고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녀가 그림자로서 활동하며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제1원칙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파일 변조 주장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태성의 함정은 완벽했다. 디지털 로그라는 법정에서도 통용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박 부장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함정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 함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역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범행의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우라 그룹의 메인 서버 로그 파일, 네트워크 트래픽 기록, 그리고 개별 IP 접속 기록에 접근해야 했다. 인턴은커녕 어지간한 팀장급도 열람할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 정보였다. 유진은 강지훈의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대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다. 그와 그녀의 관계는 아직 적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비밀 병기였다. 그녀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IT 헬프데스크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보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인턴 한유진입니다. 업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폴더의 최종 수정본 파일과 서버 백업 파일 간의 로그 동기화 과정에서 1, 2초가량의 미세한 타임스탬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일반적인 IT 직원이 보기에는 그저 호기심 많고 멍청한 인턴의 질문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시스템의 핵심을 아는 사람, 특히 강지훈과 같은 사람에게는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었다. 헬리오스 파일의 서버 로그를 조사해야 합니다. 1, 2초 사이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밤, 유진이 기숙사에서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의 임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계정에 단 3시간 동안 기록에 남지 않는 최고 관리자 등급의 권한이 유령처럼 부여되었다. 강지훈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하게 지원한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작전이 시작되었다.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쏟아지는 수백만 줄의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훑어내렸다. 서버 접속 로그, 방화벽 통과 기록, VPN 사용 내역, IP 할당 리스트. 그녀는 거대한 데이터의 강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처럼 단 하나의 비정상적인 흔적을 추적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박진수 부장의 아이디로 헬리오스 프로젝트 파일이 최종 저장된 시간은 밤 11시 32분 05초. 하지만 바로 그 직전 11시 31분 58초, 단 7초 전에 아주 기묘한 접속 기록이 남아있었다. 내부 IP 대역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인 업무용 PC가 아닌 15층 서버실에 있는 비상 점검용 서버에서 단 한 번의 원격 접속이 있었다. 그 접속은 정확히 헬리오스 프로젝트 폴더에 침투해 해당 파일을 수정하고 흔적을 지운 뒤 5초 만에 사라졌다. 범인은 박 부장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디와 컴퓨터는 단지 마지막 저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실제 파일 변조는 다른 장소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령의 소행이었다. 유진은 유령의 정체를 추적했다. 그녀는 해당 시간대에 15층 서버실 주변의 모든 출입 기록을 조회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밤 11시 28분 박서준 대리가 자신의 사원증으로 서버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기록이 있었다. 아무도 없는 심야에 그는 왜 하필 그곳에 갔던 것일까? 완벽한 물증은 아니었지만 이태성의 충실한 개가 범행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이제 증거는 모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인턴인 그녀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유진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디지털 증거들을 법의학 보고서 수준으로 정리했다. 박 대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헬리오스 프로젝트 파일의 무결성 훼손에 관한 긴급 시스템 보안 취약점 보고서라는 제목을 붙였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IP를 통한 고의적인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는 지극히 객관적인 보고서였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강지훈 대표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리고 실수로 참조인 CC 목록에 감사팀장을 포함시켰다. 이제 공은 공식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감사팀장은 CEO와 자신이 동시에 수신한 이 폭발적인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 제기는 이제 한낱 인턴의 주장이 아닌 회사의 공식적인 감사 착수 사안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강지훈 대표, 이태성 부회장, 감사팀장, 그리고 박서준 대리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참석했다. 유진 역시 최초 보고자라는 자격으로 회의실 구석에 배석했다. 감사팀장은 긴장된 얼굴로 유진의 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했다. 조사 결과 한유진 인턴이 제기한 시스템 로그 기록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진수 부장님의 파일이 최종 저장되기 불과 몇 초 전 외부의 원격 접속을 통해 파일이 위변조된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태성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래서 외부 해커의 소행이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파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박 부장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소.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회의실 구석의 유진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로 올라가라는 신호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해킹은 외부가 아닌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태성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범인이 사용한 IP는 명백히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할당된 주소였습니다. 이는 범인이 그날 밤 회사 건물 내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범행은 아무 파일이나 노린 것이 아니라 정확히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최종본이 제출되기 직전의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송금 보듯 꿰고 있는 내부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따라서 그날 밤 11시 30분을 전후하여 범행에 사용된 초층 점검용 서버 주변의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본다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박서준 대리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보이지 않는 창이 되어 정확히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모든 시선이 박서준 대리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태성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저 계집애 하나의 손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유진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 좋은 신데렐라나 순진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의 목을 노리는 예리하고 위험한 비수를 품은 적이었다. 회의는 박진수 부장의 모든 징계 철회 및 원상 복귀, 그리고 박서준 대리에 대한 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결정하며 끝났다. 이태성의 첫 번째 패배였다. 그리고 그것은 한유진과 강지훈의 완벽한 첫 번째 합작 승리였다. 한유진의 방역은 아우라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진수 부장이 명예롭게 복귀하고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박서준 대리가 감사팀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자 전략기획팀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이제 아무도 한유진을 어수룩한 인턴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CEO의 총애를 받는 신데렐라라는 소문은 CEO의 비호를 받는 미스터리한 실력자라는 새로운 소문으로 대체되었다. 경멸과 질투가 사라진 자리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싹텄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조심스러워했다. 복귀한 박 부장은 유진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처럼 대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유진의 의견을 구했고 그녀를 단순한 인턴이 아닌 팀의 핵심 브레인으로 존중했다. 한유진 씨가 아니었다면 내 수십 년 회사 생활은 억울하게 끝났을 거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박 부장의 진심 어린 감사는 유진에게 든든한 아군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사무실 내에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었다. 이태성 부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최고급 크리스탈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무능한 놈들 고작 계집애 하나한테 내 완벽한 계획이 박살났어. 그런데 그 계집애의 뒷조사 결과가 고작 지방대 나온 평범한 인턴이라고. 그의 앞에 고개를 조아린 수하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태성은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특히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상대에게 패배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굴욕감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야수를 깨웠다.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을 점잖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 고실장,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검은 정장 차림의 최 실장은 전직 국가기관의 특수요원 출신으로 지금은 이태성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그의 눈빛은 감정 없이 차갑기만 했다. 한유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파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족, 친구, 연인, 은행 계좌, 통신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 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내 앞에 가져와.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그때부터 한유진을 향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 실장의 조사는 빠르고 은밀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유진이라는 인물의 과거를 파헤쳤다. 하지만 며칠 뒤 그가 이태성에게 가져온 보고는 의외의 것이었다. 부회장님, 이상합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서류상으로 한유진의 신분은 완벽합니다. 출생, 학력, 성적, 아르바이트 경력까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이상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 신분 같습니다. 깊은 인간관계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라고 기록된 인물들을 만나봤지만 이름만 기억할 뿐 얼굴이나 구체적인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존재하지만 현실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인물입니다. 이태성의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여우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위협의 수준이 달라졌다.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지. 이태성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기업 노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그 아이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 스스로 이 판에서 도망치고 싶게 만들어. 그날 밤부터였다. 유진의 주변에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늦은 밤, 회사에서 기숙사로 향하는 한적한 골목길, 유진은 등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미세한 엔진 소리를 감지했다. 새까만 선팅이 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유진이 멈추면 멈추고, 걸으면 다시 움직였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미행이자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너는 우리의 감시 안에 있다.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드는 척하자 세단은 맹렬한 속도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경고는 더욱 직접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방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침입했다. 도둑이 든 것은 아니었다. 사라진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이 뒤집어져 있었고 굳게 닫아두었던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베개 위 강지훈이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푸른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다만 그 장미는 시들다 못해 검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것은 조롱이자 죽음의 예고였다. 너의 가장 안전한 공간까지 우리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가라앉았지만 두려움은 곧바로 강철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며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그런 것은 없었다. 적들은 단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이런 식의 협박으로 그녀가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액정 위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아우라에서 손 떼, 다음은 없어. 드디어 문명인의 가면이 벗겨졌다. 이태성은 자신의 야수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유진은 말라 비틀어진 장미를 손에 쥐었다. 그 연약한 꽃잎이 그녀의 소나귀 위에서 바스러져 가루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을 코너로 몬 사냥꾼을 바라보는 차갑고 무자비한 섬광이었다. 다음이 없다고 하니 반드시 다음을 만들어주지. 당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으니까 전쟁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이태성의 경고 메시지는 한유진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를 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방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전문가 수준의 장비로 다시 한번 방 전체를 스캔했다. 도청 장치나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로 백업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이제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곧 움직이는 데이터 저장소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유진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강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장미가 시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신호였다. 위협이 심리적인 수준을 넘어 물리적인 단계로 격상되었다는 뜻. 강지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낮고 단단했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당장 짐을 챙겨. 30분 뒤에 사람이 갈 거야.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유진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혼자서는 이 새로운 국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그녀의 기숙사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군인 출신 경호원들처럼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그녀를 검은색 세단에 태웠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강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이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집 안을 둘러보는 유진에게 강지훈이 말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저들이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의 눈에는 단순한 파트너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걱정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안위에 대한 진심 어린 염려였다. 이태성은 유진이 자신의 위협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초조해졌다. 인턴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에 출근했고 그 태도는 더욱 당당해 보였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여자의 정신을 직접 꺾어 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박진수 부장의 이름으로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긴급히 논의할 중요한 자료를 찾았으니 퇴근 후 지하 4층 주차장 A7 구역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장했다. 유진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다. 박 부장은 결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연락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뱀의 머리를 직접 마주할 기회. 그녀는 자신의 경호팀과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예정대로 함정이 파인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지하 4층 주차장은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괴물처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유진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H블 구역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 부장이 아니었다. 이태성이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최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영리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군. 이태성이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부회장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네가 뭘 믿고 이렇게 기어오르는지는 모르겠다만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다. 메뉴는 돼지국밥이고 가게 이름은 자매식당이더군.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와 빚 때문에 고생하는 오빠도 있고 그는 유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의 가족, 작은 식당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위생법 위반. 탈세, 엮으려면 뭐든 엮을 수 있지. 그러니 똑똑하다면 알아서 처신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유진이 울며 애원하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떨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처럼 서늘했다. 그런 낡은 수법은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이태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칼날의 빛이었다. 블루 서밋 파트너스, 골든 브릿지 컨설팅. 유령 회사 이름치고는 꽤 근사하던데요.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아틀라스 홀딩스 명의의 비밀 계좌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정확한 금액이 칼같이 송금되는 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아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킁! 이태성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국내 유령 회사는 그렇다 쳐도 자신의 비자금 창고의 핵심인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비밀 계좌까지 알고 있다니.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정보였다. 눈앞에 이 계집애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그의 오만한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셨다.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가 그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
이태성이 충격에서 벗어나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려는 순간 긱! 주차장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수대의 검은색 세단이 순식간에 그들을 둘러쌌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그들의 주위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앙의 차에서 강지훈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제왕처럼 당당했다. 그는 유진의 옆에 서서 이태성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이태성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내 사람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코너에 몰린 것은 유진이 아니라 이태성이었다. 강지훈의 등장은 숨겨져 있던 전쟁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태성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강지훈의 기세와 수적으로 완벽하게 압도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두고 보자. 강지훈, 그리고 너. 라며 독이 서린 말을 내뱉고는 치욕스럽게 발길을 돌렸다. 이태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강지훈은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함께 방금 전 괴물을 상대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그녀의 담대함에 대한 깊은 경탄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불의 시련을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전투가 마지막 결전이 될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치 이후 한유진과 강지훈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선 굳건한 신뢰로 묶였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였다. 이태성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심장을 겨눌 단 한 방의 결정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싱가포르의 아틀라스 홀딩스 계좌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안전 가옥의 거실. 두 사람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모든 불법 자금의 흐름과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증명할 장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태성이 정치권과 재계에 뿌린 뇌물의 기록,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린 증거, 그 모든 것이 담긴 원본 파일. 그것만 손에 넣으면 끝입니다. 강지훈이 물었다. 그런 치명적인 파일을 어디에 보관할까? 회사 메인 서버는 아닐 테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죠. 유진이 스크린에 떠있는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의 설계도를 가리켰다. 바로 자기 자신의 사무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개인 서버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이태성의 집무실은 아우라그룹의 심장부이자 철옹성이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카드키, 동작 감지 센서, 24시간 녹화되는 CCTV, 그리고 개인 서버에는 분명 생체인식 잠금 장치까지 걸려있을 터였다. 침투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지. 강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이틀 뒤 우리 회사 본사에서 대규모 국제 기술 컨퍼런스가 열려 전 세계의 IT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지. 이태성 부회장도 당연히 참석할 거고 건물 전체의 보안이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동시에 수많은 외부인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거야. 바로 그 혼돈이 우리의 기회가 될 거다. 그들의 대담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역할은 명확했다. 강지훈은 내부자로서 교란을 책임진다. 컨퍼런스의 메인 행사인 갈라 디너에서 그가 기조연설을 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건물 전체의 비상전력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을 재부팅시킬 것이다. 과부하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위장해서 그 몇 분간의 암흑이 유진에게는 유일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한유진은 침투조였다. 컨퍼런스 스태프로 위장한 채 시스템이 마비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태성의 사무실에 침투하여 서버에 암호를 풀고 장부 파일을 빼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이틀 후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밤 아우라그룹 본사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명사들로 북적였다. 유진은 말끔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행사 스태프 중 한 명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은 무심할 정도로 평온했다. 귓속의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는 외부의 관제 차량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강지훈의 경호팀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연회장 단상위. 강지훈이 아우라그룹의 비전을 역설하는 힘 있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객석을 훑다가 스태프들 사이에 서 있는 유진과 찰나의 순간 마주쳤다. 약속된 신호였다. 강지훈이 연설 도중 자연스럽게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귓속에서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블랙아웃 시작. 지금부터 5분. 동시에 연회장의 일부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건물 전체의 모든 스크린과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들이 일제히 꺼졌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지만 강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는 농담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유진은 움직였다. 그녀는 유령처럼 인파를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임원 전용 복도로 향했다. 굳게 닫힌 이태성의 집무실 전자도어락에 그녀는 강지훈 팀이 건네준 소형 해킹 장치를 연결했다. 삐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철옹성의 첫 번째 문이 열렸다. 시계가 흐르고 있었다. 남은 시간 4분. 어둡고 정적에 휩싸인 이태성의 사무실. 유진은 손전등 대신 특수 야간 투시경을 쓰고 내부를 살폈다. 정보대로. 거대한 책장 뒤편의 비밀 공간에 개인 서버가 숨겨져 있었다. 문제는 생체 인식 스캐너였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그녀는 이태성이 특정 크리스탈 잔으로만 위스키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박 부장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잔을 선물하게 한 뒤 그가 사용하던 이전의 잔을 회수하여 완벽한 지문을 채취해 두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얇은 라텍스 필름을 자신의 손가락에 붙이고 스캐너에 가져다 댔다.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복잡한 다중 암호였다. 암호의 힌트는 나의 가장 위대한 정복. 유진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여자가 아니다. 회사도 아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그의 오만의 근원이 된 사건. 그녀는 과거 자료에서 찾아냈던 이태성이 젊은 시절 무자비한 적대적 M&A로 무너뜨렸던 경쟁사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녀는 키보드에 타이핑했다. 태양전자 169가 98. 액세스 승인, 빙고. 유진은 즉시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를 서버에 연결했다. 화면에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났다. 그녀가 찾던 바로 그 장부 파일이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파일의 크기가 상상 이상으로 컸다. 화면의 진행률 막대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귓속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은 시간 90초 시스템 복구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50%, 70%, 90%. 유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98%, 99%. 다운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유진은 USB를 뽑고 서버를 닫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빠져나와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의 조명이 깜박이며 다시 켜졌다. CCTV 카메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차이였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행사장 스태프의 대열에 합류했다. 아래층 연회장에서는 강지훈이 막 연설을 마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지훈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무완스. 그날 밤 안전가옥.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프로메테스 파일을 보고 있었다. 날짜, 이름, 은행 계좌, 불법 정치 자금 내역, 기술 유출의 구체적인 증거들. 그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이태성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판도라 상자를 손에 넣은 다음 날 아침, 이태성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밤사이 그의 사무실 보안 시스템, 로그에 미세한 이상 신호가 기록되었다 삭제되었고,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제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한유진과 강지훈이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손에 넣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난폭해지는 법. 이태성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이사회를 통한 쿠데타였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과 권력을 나눠 가졌던 이사들을 규합하여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현 대표이사 강지훈의 경영 능력 부족 및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그는 최근에 벌어진 모든 혼란과 보안 사고의 책임을 강지훈에게 떠넘기고 유진과의 관계를 비도덕적인 스캔들로 부풀려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모든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선수를 쳐서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재물이 스스로 재단 위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전쟁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 결전의 날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길고 육중한 마호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태성과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한쪽에, 그리고 강지훈과 소수의 중립적인 이사들이 반대편에 앉았다. 이태성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지훈의 경영 실책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의 모든 주장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과장되었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강 대표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인턴 사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회사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우리 아우라 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강지훈 대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태성의 선동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며 회의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의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표결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잠깐만,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 최종 발언을 할 증인이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증인 이 상황에서 대체 무슨 증인이?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사람의 모습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의 모습은 마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냉혹한 검사와도 같았다. 이태성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웬 인턴이 이 신성한 자리에? 이분은 전략기획팀의 한유진 인턴이 아닙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옆에 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이분은 제가 그룹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기 위해 직접 고용한 기업 리스크 분석 및 내부 조사 전문가, 코드네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사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재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전설처럼 떠돌던 이름. 어떤 기업이든 조용히 침투하여 내부의 부패를 도려낸다는 최고의 해결사. 그 그림자가 바로 저 젊은 여성이었다니.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이태성을 향한 공개적인 처형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이태성 부회장님이 지난 10년간 아우라 그룹을 어떻게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왔는지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그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띄워졌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태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회사들이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싱가포르의 아틀라스 홀딩스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달러와 유로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면, 프로메투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이태성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뇌물을 주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치인의 이름,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이사들의 이름까지. 그들의 이름 옆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청탁의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태성과 그의 공범자들의 목에 채워진 단두대였다. 거짓말이야. 이태성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저건 조작된 증거야. 저 계집애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배신자로 몰았으며 자신들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등을 돌렸다. 그의 편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보안팀을 불러 의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태성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고 유진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강지훈 한유진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추악한 절규는 회의실에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서서히 사라졌다. 한때 아우라 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의 마지막은 초라한 범죄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강지훈은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권위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사선을 넘어온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태성의 몰락은 거대한 태풍이 되어 아우라 그룹 전체를 휩쓸었다. 프로메테우스의 파일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태성과 그의 하수인들은 물론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 그룹의 추악한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지훈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에 시장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았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회사의 모든 치부를 스스로 드러냈으며 뼈를 깎는 개혁을 약속했다. 그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은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파벌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박진수 부장 역시 핵심 요직으로 승진하여 강지훈의 개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아우라 그룹은 오랜 시간 곪아왔던 종양을 도려내고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새살을 돋아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새로운 시대의 혁신적인 리더로 떠올랐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영웅, 그림자 한유진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은 CEO 강지훈의 지휘 아래 내부 감사팀이 이루어낸 쾌거로 기록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그림자로서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는 연기처럼 사라져야 할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던 어느 날 저녁, 유진은 강지훈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의 물건은 처음 이곳에 올 때처럼 단출한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그래왔다. 하나의 임무가 끝나면 또 다른 어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녀가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강지훈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나려는 그녀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임무는 끝났으니 이제 떠나는 건가? 침묵 끝에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림자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죠. 그게 제 규칙입니다. 규칙이라. 강지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와의 일도 그저 당신의 수많은 임무 중 하나였을 뿐인가?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위험을 함께 넘고 서로의 등을 지키며 싸워온 시간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떤 변화가 싹텄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남자의 곁을 떠나는 것이 이전에 그 어떤 임무를 마쳤을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아프고 힘들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들의 첫 만남. 그 요란했던 연극의 소품이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는 유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제왕의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선 한 남자의 모습으로. 한유진, 그가 상자를 열며 말했다. 반지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우리의 시작은 연극이었을지 몰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고 적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지.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모든 것이 진심이 되어버렸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혼자 싸우게 두고 싶지 않아. 당신의 임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그러니 이제 그 규칙은 버려. 그림자가 아닌 한유진으로서의 삶을 살아. 연극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왔던 얼음 같던 마음의 벽이 그의 진심 앞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6개월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한강변의 한적한 펜트하우스. 테라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고 갓 내린 커피 향이 향긋하게 퍼지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혁신적인 기술과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우라 그룹의 성공 신화를 보도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소파에 앉아 그런 뉴스를 보고 있는 한 여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림자로 살던 인생. 가끔 그립지는 않아. 강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품에 더 깊이 기댔다. 그녀는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법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얼음이 아닌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이제는 당신이라는 빛이 내 곁에 있으니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은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